김민준의 장례식장은 검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28.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정사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아버지 김철수는 앙상해진 두 손으로 국화꽃을 영정 앞에 올리며 간신히 흐느낌을 참아냈다. 그의 아내는 이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간 뒤였다. 향내음이 자욱한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낮은 탄식과 스님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철수는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 애썼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완전히 잠식당한 듯 보였다. 그 모든 슬픔과 혼돈 속에서도 빈소 한 구석에는 유난히 침묵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민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의 일원이었던 골든 리트리버 호야였다. 호야는 민준이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반려견이었다. 민준이 세상에 없는 지금 호야는 민준의 부모님, 특히 철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호야는 민준의 영정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 흔한 슬픈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보통의 개라면 주인을 잃은 슬픔에 오열하거나 주위를 맴돌며 불안해할 터였다. 그러나 호야는 철수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조문객들이 오고 가고 향을 올리는 모든 순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녀석의 커다란 눈동자는 슬픔을 넘어선 어떤 공허함 혹은 알 수 없는 차가운 빛을 담고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호야가 너무 충격받아 감각을 잃은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철수는 조용히 호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은 평소보다 푸석했고 온몸에서 미약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호야, 민준이 가는 길 잘 지켜줘야지. 철수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느라 갈라졌다. 호야는 철수의 손길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철수는 호야의 오른쪽 앞발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 혹은 어딘가에 심하게 쓸린 듯한 붉은 자국이었다. 민준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호야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발버둥 쳤고 아마 그때 다친 것이리라 생각했다.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상처는 그의 무의식에 작은 의문을 남겼다. 민준은 살아생전 철수에게만 공유하던 작은 비밀이 있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회중시계가 있었는데 민준은 그 시계를 부적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시신을 확인했을 때 그 시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철수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사고 당일 철수에게 보냈던 짧은 음성 메시지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잡음이 심하게 섞여 있었고 민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짤칵하는 금속성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빈소를 떠났다. 빈소는 다시 고요해졌고 철수와 호야만이 남아 민준의 영정사진을 지키고 있었다. 호야는 여전히 민준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녀석의 침묵은 철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녀석도 이제 민준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철수는 호야의 침묵이 자신에게 보내는 어떤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끼지 못한 채 끝없는 상실감에 잠겨 있었다.
민준의 장례식장은 이른 아침부터 찾아온 몇몇 조문객들로 인해 다시금 술렁였다. 철수는 비어버린 아들의 자리를 보며 애써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호야는 여전히 영정사진 앞에서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다. 그 누구도 녀석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슬픔에 잠긴 개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정고가 가까워질 무렵 장례식장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를 알아본 몇몇 조문객들이 수군거렸다. 그는 바로 민준이 일하던 회사의 대표 박 사장이었다. 박 사장은 교양 있는 미소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빈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희미한 고급 향수 냄새가 풍겼다. 박 사장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민준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묵념을 올렸다. 그때였다. 철수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호야가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녀석의 등골을 따라 털이 곤두섰고 목에서는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녀석의 눈은 박 사장을 향해 강렬한 적대감과 함께 이글거리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호야 왜 이래 진정해 철수가 놀라 호야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호야는 철수의 손길을 뿌리치고 박 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크아앙 녀석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호야는 박 사장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박 사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조문객들은 경악했다. 세상의 개가 왜 저래? 갑자기 미쳐버린 건가? 혼란스러운 비명과 함께 사람들은 호야와 박 사장에게서 멀찍이 떨어졌다. 철수는 간신히 호야를 붙잡아 녀석의 목줄을 잡아당겼다. 호야는 박 사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몸은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사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불쾌감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하, 민준이를 너무 좋아했던 모양이군요. 제가 개를 싫어하는 편이라 민감하게 반응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박 사장은 서둘러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빨라 보였다. 박 사장이 사라지자 호야는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진정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철수는 호야의 몸을 살폈다. 녀석의 눈을 바라본 순간 철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호야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투명한 눈물이 아니었다. 핏빛처럼 붉은 눈물이었다.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 붉은 액체가 녀석의 눈가에서 흘러내려 하얀 털을 적셨다. 호야의 눈동자는 여전히 박 사장이 사라진 문 쪽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절규와 함께 알 수 없는 진실을 호소하는 듯한 처절함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핏빛 눈물이라니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니었다. 호야는 민준의 영정사진을 보고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박 사장을 보자마자 피눈물을 흘리며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철수는 민준이 생전에 회사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토로했던 것을 떠올렸다. 특히 박 사장이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조언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아들의 죽음에 대해 다시금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민준이 보냈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도 그의 뇌리를 스쳤다.
잡음과 함께 들렸던 짤칵 소리. 단순한 금속성 소리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철수는 더 이상 경찰의 결론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바로 호야가 쥐고 있는 듯했다. 철수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호야의 피눈물에 담긴 메시지를 풀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진실 속으로 뛰어들 결심을 했다. 그의 잃어버린 아들 민준의 회중시계처럼 진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장례식장의 소란이 가시고 난 후 김철수의 마음은 박 사장에 대한 의심과 호야의 피눈물에 대한 충격으로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도 울지 않던 호야가 박 사장에게만 맹렬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붉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철수는 호야의 눈빛 속에서 아들이 그에게 필사적으로 남기려 했던 메시지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호야를 집으로 데려왔다. 민준의 방은 그의 빈자리만큼이나 쓸쓸했다. 철수는 민준의 낡은 컴퓨터를 켰다. 뉴스 영상 속에서 민준의 교통사고 현장이 다시금 나타났다. 불에 탄 차량, 흩어진 잔해들. 호야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화면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녀석은 화면 속 현장을 확대하려는 듯 코로 마우스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민준의 차량 근처에 찍힌 희미한 타이어 자국을 향해 앞발로 화면을 긁었다. 쓱, 쓱 녀석의 발톱이 화면을 핥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호야, 이 타이어 자국이 뭘 의미하는 거니? 철수는 호야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 타이어 자국은 민준의 차 타이어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였다. 마치 트럭이나 대형 차량의 타이어 자국처럼 보였다. 철수는 민준이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타이어 종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호야가 자신에게 사고 현장에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고 있음을 직감했다. 호야는 최철수가 타이어 자국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이번에는 민준의 책상으로 향했다. 녀석은 책상 아래 구석, 민준이 물건을 자주 숨기곤 했던 곳을 앞발로 긁었다. 철수가 그곳을 살펴보자 먼지 쌓인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표지는 닳아 있었지만 민준의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민준이 평소 사용하던 수첩이 아니었다. 민준은 이런 종류의 수첩을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기록을 남길 때 사용하곤 했다. 수첩을 펼치자 다양한 종류의 타이어 문양 스케치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에는 박 사장, 회동, 금강산 무역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 민준이 박 사장과 은밀하게 만났던 정황, 그리고 금강산 무역이라는 낯선 회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철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 모든 것은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었다. 철수는 수첩을 든 채 생각에 잠겼다. 이 복잡한 단서들을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는 민준과 절친했던 친구이자 현재는 유능한 사립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호 탐정을 떠올렸다. 진호는 민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철수는 즉시 진호에게 연락했다. 진호는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호야가 핏물을 흘렸다고요. 그리고 타이어 자국에 암호까지.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철수의 절박한 목소리와 호야의 비범한 행동에 대한 묘사는 진호의 직업적인 호기심을 자극했다.
진호는 직접 철수의 집으로 찾아왔고, 호야는 진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녀석에게 다가가 킁킁거렸다. 호야는 진호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눈빛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났다는 듯한 희미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철수는 진호에게 민준의 수첩과 호야가 가리킨 타이어 자국에 대한 사진, 그리고 민준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음성 메시지 속 잡음 사이에서 들리는 짤칵 소리. 진호는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이 짤칵 소리, 뭔가를 잠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네요.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아요. 진호의 눈은 이미 사건의 실마리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마자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덮쳐왔다. 민준의 사고를 담당했던 박경희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노골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철수 씨, 민준군의 사고는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오히려 고인에게 누가 될 뿐입니다. 괜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박경희의 말은 철수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확신이었다. 박경희는 박 사장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했다. 이튿날 철수는 집 주변에 낯선 검은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철수의 집을 감시하는 듯했다. 호야는 그 남자들을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철수는 그들이 박 사장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는 진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한 것이었다. 김철수의 집은 이제 박 사장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낯선 검은 차량과 그 안에 앉은 건장한 남자들은 철수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철수는 민준의 죽음 뒤에 박 사장과 박경희가 얽힌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확신했지만 그들의 위협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호야는 집 주변에 나타난 낯선 이들의 존재를 감지한 듯 창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경계심과 함께 철수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이진호 탐정의 사무실은 그들의 유일한 안전지대이자 진실을 파헤칠 결전의 장소였다.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은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전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시작했다. 민준의 수첩에 적힌 암호들은 단순한 타이어 문양 스케치를 넘어 특정 차량 모델명과 시리얼 넘버,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민준이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남기려 했던 메시지 같았다. 이건 단순한 타이어 자국이 아니에요. 철수 어르신, 민준이가 이 차량을 특정하려 했던 겁니다. 아마도 사고 현장에 있던 그 트럭일 거예요. 진호는 수첩에 적힌 그림을 확대하며 말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빛났다. 호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녀석은 민준의 수첩을 코로 툭툭 치며 특정 페이지를 펼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 페이지에는 복잡한 숫자와 함께 금강산 무역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다. 진호는 금강산 무역에 대해 조사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였지만 자세히 파고들수록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으며 특히 해외와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박 사장이 비상의 미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철수 어르신, 이 회사 뭔가 수상해요. 박 사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민준이가 이걸 파헤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때였다. 호야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사무실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곧이어 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쿵쿵 박경희의 목소리였다. 이진호 탐정님, 김철수 씨 계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철수와 진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박경희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박 사장과 한패임이 분명했다. 진호는 재빨리 민준의 수첩과 노트북을 감췄다. 철수 어르신, 제가 나갈게요. 어르신은 호야랑 안에 계세요. 진호는 문을 열고 나섰다. 박경희는 진호의 뒤편으로 사무실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이진호 탐정,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철수 씨는 안 계십니까? 최근 민준군 사건으로 어르신이 너무 불안해하신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시진 않는지 확인차 들렀습니다. 박경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사무실 내부를 탐색했다. 그는 은연중에 호야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죄송하지만 철수 어르신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경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진호를 노려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생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박경희가 떠난 후 진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젠장, 박경희. 보통 놈이 아니야. 우리가 뭘 하는지 눈치챈 게 분명해. 호야는 진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안심시키려 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진호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들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민준의 수첩에 적힌 숫자와 기호들을 해독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민준의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 사장 일당이 저지른 대규모 불법 행위, 즉 문화재 밀수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이었다. 금강산 무역은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위장 회사였고, 민준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박 사장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준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박 사장이 민준의 비밀을 알아차리고 녀석을 살해하기 위해 꾸민 계획된 살인이었다. 사고 현장의 트럭 타이어 자국은 밀수품을 실어 나르던 박 사장의 차량 것이었다. 이게 다 뭐야? 철수는 민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아들의 죽음 뒤에 이런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민준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 속 짤칵 소리는 바로 그가 박 사장의 범죄 현장을 녹음하려던 순간, 박 사장이 민준의 손에서 회중시계를 빼앗아 던져버리던 소리였다. 그리고 그 시계는 밀수품 운반에 사용된 트럭 안에 숨겨져 있었다. 그때 진호의 노트북에서 비상 알림이 울렸다. 민준의 수첩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파일이 해독된 것이다. 그 파일 안에는 박 사장 일당의 최종 밀수 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다. 48시간 이내 항구에서 대규모의 고대 유물들이 해외로 반출될 예정이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터였다. 그 순간 철수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네 아들이 죽은 것만으로 만족해라. 48시간 이내에 너의 그 멍청한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내 아들의 회중시계는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거야. 문자와 함께 민준의 회중시계를 들고 있는 박 사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 사장의 비열한 미소는 철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철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호야마저 위협하다니.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호야는 철수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앞발로 철수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발에 있는 희미한 상처를 보였다. 마치 내가 그때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라고 말하는 듯했다. 철수는 호야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오직 48시간 뿐이었다. 밤 11시 45분. 부산항 외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창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자정 12시. 박 사장이 마지막 밀수 작전을 감행할 시한이 1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김철수는 이진호 탐정, 그리고 호야와 함께 낡은 창고 문 뒤편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습기가 코를 찔렀다. 철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민준의 명예 그리고 진실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호야는 철수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박 사장의 부하들이 불법적으로 인양한 고대 유물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해외 밀반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경희가 서서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박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불법 거래한 유물들을 해외로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철수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민준을 죽이고 이제는 그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철수는 호에게 속삭였다. 호야, 이제 때가 됐어. 카방. 그 순간 호야가 철수의 품에서 벗어나 박 사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창고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호야는 박 사장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박 사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호야는 박 사장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박 사장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 사장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박 사장의 부하들이 호야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호야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호야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박 사장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민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호야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호야의 끈질긴 공격에 박 사장은 마침내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툭 서류 가방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철수는 박 사장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내 가방을 내놔. 박 사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철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호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항구 외곽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박 사장과 박경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 사장과 박경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박 사장은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서류 가방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박 사장과 박경희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박 사장은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호야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호야는 철수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민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철수는 호야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철수와 호야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우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박 사장 일당을 연행해 간 후 부산항 외곽의 낡은 창고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흩어진 유물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철수는 호야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이진호 탐정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호야는 철수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호야가 찾아낸 녹음기, 민준의 수첩, 그리고 박 사장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된 불법 인양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박 사장과 박경희가 민준을 살해하고 고대 유물을 불법적으로 밀수하며 돈 세탁을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사장은 민준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문화재 밀수, 횡령,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민준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철수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민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철수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절망하지 않았다. 철수는 민준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 사장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민준 안토야 정의구현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민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호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철수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민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진호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불리며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이진호는 철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호야가 가져온 녹음기와 민준의 수첩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호야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박 사장에게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민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호야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철수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철수는 호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호야는 철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철수는 이제 호야가 장례식장에서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그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민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호야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철수를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철수는 호야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철수와 호야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김철수와 충견호야의 이야기는 낡은 버스 정류장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박 사장과 박경위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호야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철수는 억울한 진실을 밝힌 아버지므로 호야는 노인의 명예를 되찾은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김철수는 민준 안토야 정의구현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민준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호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철수는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민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진호 탐정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수사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동물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불리며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 이진호는 철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족 같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이끌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호야가 가져온 녹음기와 민준의 수첩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호야는 철수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호야는 재단과
빈소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철수는 매일 아침 호야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호야야, 내 덕분에 우리 민준이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호야는 철수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민준의 기일이 되면 민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정류장에서 호야의 정의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호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민준의 명예를 추모하며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류장을 찾아와 철수와 호야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철수는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호야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호야는 철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철수는 호야를 민준이 잠든 국립공원 묘지, 그의 무덤 옆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호야가 박 사장에게 달려들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아들을 지킨 영원한 수호견이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철수가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호야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철수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민준 안토야 정의 구현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매일 아침 호야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철수는 호야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호야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호야야, 내 덕분에 우리 민준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네가 가져다준 평화는 내 삶을 영원히 밝혀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호야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낡은 집은 이제 김철수 기념관으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향한 끈질긴 추적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철수와 호야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호야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민준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